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인 이정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듣고 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 같은 할머니가 이런 일을 겪었다니요. 얼마 전에 제가 자식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게 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 친자식들을요. 큰아들 상우와 딸 미정이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정말 내 새끼들 이름을 고발장에 써서 넣을 수 있을까? 하면서 며칠 밤을 뒤척였거든요. 그런데 결국 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희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5년이 되었어요. 남편 이름은 이기철이었고 평생 성실한 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말수가 적었지만 퇴근하면 신문을 보면서 안경을 고쳐 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저한테도 아이들한테도 항상 다정했거든요. 남편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라디오를 들으며 체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끓여준 된장찌개에 밥 한 공기 정확히 먹고 출근했죠. 30년 넘게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규칙적인 생활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니까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57살에 갑자기 혼자가 된 거죠. 처음 몇 년은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하루 종일 울기만 했거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을 해도 혼자 먹고 TV를 봐도 옆에서 같이 웃어줄 사람이 없고요. 남편이 없어진 집안이 얼마나 텅 비어 보이던지. 남편이 앉던 안방 의자도 그대로 두고 옷장에 남편 옷도 그대로 걸어뒀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돌아와서 여보, 옷이 없네 할까 봐서요. 상우와 미정이가 가끔 찾아와서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형식적이었어요. 각자 자기 가정 꾸리느라 바쁘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요. 상우는 그때 30 중반이었는데 작은 사업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가끔 돈이 부족하면 저한테 와서 어머니 사업 자금 좀 빌려주세요 하고 손을 벌리곤 했거든요. 미정이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시댁 눈치도 보고 신혼살림 꾸리느라 바빴고요. 그러다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고 동네 새누리교회 경로대학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 싶어서 나간 거였는데 거기서 비슷한 처지의 분들도 만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경로대학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했고 목요일에는 찬송가 시간이 있었어요. 금요일에는 가벼운 운동이나 만들기 수업도 했고요. 저는 특히 찬송가 시간을 좋아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같은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더라고요. 경로대학에는 저 같은 홀몸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어요. 김옥자 권사님은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으셨고 박순덕 권사님은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다들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경로대학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기고 안경을 쓰신 분이셨어요. 키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등을 꼿꼿이 펴고 걸으시는 모습이 참 단정해 보였거든요. 이름은 박기호이고 저보다 2살 위인 74이셨죠. 권사님, 여기 자리 비어 있습니까? 그분이 처음으로 저한테 말을 걸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목소리가 참 따뜻하고 정중하더라고요. 성경책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들고 다니시고 필기도 단정하게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나중에 알았는데 기호 권사님도 부인을 3년 전에 암으로 떠나보내고 혼자 사신다고 하시더군요. 부인이 투병할 때 3년 동안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간병을 했다고 하시면서 말씀 끝에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기호 권사님은 젊을 때 동대문 우체국에서 일하셨다고 해요.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국민연금도 받고 용산에 작은 아파트 하나 마련해서 조용히 사시는 분이었어요. 자식이 하나 있긴 한데 미국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만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경로대학에서 만나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수업이 끝나면 근처 할매국밥집에서 점심도 함께 드시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은 처지의 친구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정분 권사님은 김치찌개를 참 맛있게 드시네요. 기호 권사님도 밥 드실 때 참 품위 있게 드세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참 자연스러웠어요. 서로 외로운 처지라 그런지 말이 잘 통했거든요. 기호 권사님은 말씀을 참 차근차근 하셨어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질문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고 목사님,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하고 정중하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신사다운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호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분 권사님은 말씀을 참 따뜻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아, 이게 뭐지? 싶었어요. 이 나이에 설레는 마음이 드는 게 죄스럽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거든요. 그 뒤로 기호님과 만날 때마다 뭔가 달랐어요. 경로대학에 나갈 때도 평소보다 옷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입게 되고 머리도 예쁘게 빗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거울을 보면서 이 주름살 많은 얼굴에 누가 관심을 가져줄까 싶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도 있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어요. 경로대학이 끝나면 근처 중앙공원을 같이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자식들은 어떤지, 요즘 뉴스 이야기도 하고요. 기호 권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참 성실하게 사신 분이더라고요. 우체국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다고 하시고 부인이 아팠을 때도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간병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평생 한 여자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너무 외로워서 하루하루가 참 길어요. 기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단풍이 한창 예쁠 때였는데 저희가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해가 지면서 하늘이 노르스름하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호 권사님이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분 씨, 우리 남은 인생 같이 살면 어떨까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롭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할 사람이 없고 밥 먹을 때도 혼자고 이런 외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 나이에 재혼을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동네에서 수군수군하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뭐라고 할까? 괜히 나서서 창피만 당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사람인데 남은 인생을 혼자 외롭게 살아야만 하나?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라고 인사할 사람, 밥같이 먹을 사람, 아플 때 옆에서 걱정해 줄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아이들한테 말을 꺼냈어요. 큰아들 상우하고 딸 미정이를 집으로 불러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엄마가 재혼을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상우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설마 농담이시죠? 아니다. 진심이야.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서로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러자 딸 미정이가 혀를 차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닌가요? 요즘 그런 사기꾼들 많다고 TV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그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어요. 아이들이 걱정하는 건 제 행복이 아니라 제 통장이구나 싶었거든요. 상우가 좀 더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좋습니다, 어머니. 재혼은 하시되
아파트랑 예금은 저희한테 미리 증여해 주세요. 그럼 뭐라 안 할게요. 안전장치는 만들어야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얘네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건 어머니가 아니라 어머니 재산이구나 하고요. 그날 밤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자식들이 제 황혼 인생을 돈으로만 재단한다면 저도 생각을 단단히 해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혼자서 법률사무소 문을 두드렸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제가 죽기 전에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리를 해두고 싶어서요. 유언장 같은 걸 작성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 작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유언장이 몇 달 뒤에 우리 가족을 완전히 뒤바꿀 폭탄이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죠.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누가 쓸 것인지를 두고 저와 자식들 사이에 진짜 전쟁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식들이 어떤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들지 저는 아직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정신이 이상하다며 후견인을 세우려 한다는 건 꿈에도 몰랐거든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집에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어요. 그런데 상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하더라고요. 뭔가 단단히 마음먹고 전화한 것 같았어요. 무슨 생각인데? 어머니가 재혼하시는 건 막을 수는 없겠죠. 근데 그 박기호라는 분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한 건지 확신이 안 서요. 그분은 나보다 가진 게 없어. 국민연금 받아서 조용히 사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더 위험하죠. 어머니 집에 얹혀 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전화 너머로 미정이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스피커폰을 켜놓고 남매가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미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나이에 남자 끼고 산다는 소리가 벌써 돌고 있어요. 저희 체면도 생각해 주세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나 불쌍하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예전 같으면 남들 시선을 많이 신경 썼을 텐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걱정되는 거예요. 완전히 홀린 것 같잖아요. 상우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만나서 얘기해요. 집에 갈게요. 가족회의 해야겠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은 정말 힘들었어요. 기호 씨와 경로대학에서 만나도 서로 어색했거든요. 다른 분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리고요. 저 두 분 무슨 사이래? 재혼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 나이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귀에 들리는 소리들이 따갑더라고요. 기호 씨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보였어요.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아이들이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상우, 미정이, 그리고 사위 김진수까지 왔어요. 진수는 평소에 말수가 적은 편인데 오늘은 왜 따라왔는지 궁금했거든요. 미정이 옆에는 큰손자 민준이도 따라왔어요. 중학교 2학년인 민준이가 어른들 대화에 끼어 있는 게 어색했어요. 민준이는 왜 데려왔니? 할머니 말씀 들어보라고요. 할머니가 어떤 분과 결혼하시는지. 거실 소파에 일렬로 앉은 아이들을 보니까 마치 회사 회의 같더라고요. 상우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더니 식탁 위에 척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 이건 재산증여 계약서입니다. 집이랑 예금 저희한테 미리 넘겨놓고 재혼하세요. 그래야 마음이 놓이죠.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글자가 빽빽하게 적혀 있고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거든요. 증여세 면제 조항,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은 어려운 말들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죽고 나서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다 내놓으라는 거냐? 예, 어머니가 혹시라도 속아서 도장 찍을까 봐서요. 저희가 미리 지켜드리는 거죠. 미정이가 덧붙였어요. 어머니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을 저희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재혼하시면 되잖아요.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죠. 지키는 게 아니라 빼앗는 것 같은데.
상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동안 어머니 위해서 뭘 안 했나요? 제가 사업 망했을 때 도와주신 분이 누구예요? 3천만 원이나 빌려주셨잖아요. 도와달라고 한 적 없었다. 내가 빌려달라고 해서 준 거지. 빌린 게 아니라 도움받은 거죠. 어머니가 없었으면 진작에 노숙자 됐을 거예요. 사위 진수가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상호 형이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보증까지 서주셔서 겨우 정리됐잖아요. 그때 기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미리 기호 씨에게 오늘 상황을 말씀드렸거든요. 상호님, 미정님, 제가 정분 씨 재산에 손댈 생각 있으면 이렇게 얼굴 들고 못 앉아 있습니다. 아저씨는 조용히 좀 하세요. 미정이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어요. 저희 어머니 인생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그냥 연애만 하세요. 재혼은 아닌 걸로. 민준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정말 할머니를 좋아하는 거예요? 민준아, 너는 공부나 해. 미정이가 아이를 타박했지만 민준이는 계속 물었어요. 할머니도 그 할아버지 좋아하세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른들은 모두 돈 얘기만 하는데 아이만 감정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할머니는 기호 할아버지가 좋다. 그럼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준아,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상호가 아이를 나무랐어요. 사위 진수가 처음으로 제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요즘 노인 대상 사기가 정말 많아요. 결혼 사기도 그중 하나고요. TV 뉴스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거실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기호 씨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거든요. 젊은이가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호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30년 넘게 우체국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평생 사기 같은 건 쳐다도 안 봤어요. 상호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말씀은 그렇다 치고요. 어머니, 저희도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가 끝까지 고집 부리시면 성년후견인 신청도 할 수 있고 정신감정도 받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뭐라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재산 관리를 저희가 하게 되죠. 미정이가 덧붙였어요. 이미 변호사랑 상담도 받았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치매 검사도 받아보시라고 하시던데요. 저는 그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들 정도였거든요. 너희들이 정말 내 자식들이냐?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호 씨가 일어서시더라고요. 정분 씨,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가족들 사이를 벌려놓을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기호 씨. 앉으세요. 저는 기호 씨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너희들, 나한테서 뭘 그렇게 빼앗으려고 하느냐?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나? 어머니 돈이 맞죠? 근데 그 돈이 사기꾼한테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미정이가 말했어요. 사기꾼이 아니야. 기호 씨는 나보다 더 정직한 분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르죠. 민준이가 다시 끼어들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좋아하시는데 왜 안 돼요? 너는 가서 숙제나 해. 미정이가 소리를 쳤어요. 그날 아이들이 돌아간 후 저는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창밖에 비까지 오기 시작했어요. 빗소리를 들으며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 아이들 말이 맞는 건가? 아니면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다음 주 월요일 상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목요일까지 답변 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적 절차 밟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어요. 이제 얘네들 눈에는 제가 제정신이 아닌 노인네로 보이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화요일에는 미정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재혼은 포기하시고 재산만 정리해요. 그게 서로한테 좋아요.
내 인생인데 왜 너희가 결정하려고 하냐? 어머니가 잘못 결정할까 봐서요. 나이 들면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나는 아직 멀쩡하다. 그건 어머니 생각이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기호 씨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기호 씨, 힘들면 그만둬도 괜찮아요. 정분, 저는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좋아해서 시작한 일인데 이런 일로 포기할 수는 없어요. 수요일에는 동네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마트에 가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할머니 재혼한다며?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자식들이 얼마나 창피할까?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에 희끗한 머리. 내가 정말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목요일 저녁 답변 기한이 지났는데도 저는 아이들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시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유언장 건 조금 더 강하게 써주실 수 있나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어떤 내용을 원하시는지요? 제 재산 대부분을 노인복지관이랑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자식들이 제 황혼 재혼을 방해하거나 후견인 신청 같은 걸 하면 상속분을 아예 없애버리고 싶어요.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번 작성하면 번복하기 어려워요. 예. 얘네들이 사랑이 아니라 돈으로만 저를 보니까요. 금요일 아침 상우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답변이 없으시네요? 아직 생각 중이다. 그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월요일에 법원에 후견인 신청 넣을게요. 어머니가 스스로 결정 못 하시니까 저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라. 제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작성한 유언장 한 통이 몇 달 뒤 법정에서 폭탄이 될 거라는 걸 저도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식들과의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첫 번째 전투가 바로 혼인신고를 하러 가던 날. 벌어지게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답니다. 아이들이 구청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것도요.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가던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 저는 민트색 한복을 입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이후로는 처음 입어보는 한복이었어요. 옷장에서 한복을 꺼내면서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명절마다 입었던 한복이었거든요. 남편은 항상 정분이 한복 입으니까 더 예쁘다고 말해주었어요. 거울 앞에 서니까 낡은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늘만큼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립스틱도 발랐어요. 연분홍색 립스틱을 바르니까 조금은 생기가 돌더라고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파마한 것처럼 예쁘게 빗었어요. 귀걸이도 작은 진주 귀걸이를 했고요. 거울을 보니까 제법 단정해 보였어요. 정분 씨, 준비 다 되셨어요? 기호 씨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기호 씨도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으셨더라고요. 회색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 감색 넥타이까지 메고 오신 걸 보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네, 다 됐어요. 떨리네요. 저도 그래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요. 기호 씨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어요. 그 손을 잡고 있으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기호 씨, 후회는 안 하시죠? 무슨 말씀이에요? 정분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는 천천히 걸어서 구청으로 향했어요. 가을 아침이라서 공기가 맑고 상쾌했거든요. 길가에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서 예뻤어요. 코스모스도 피어 있었고요. 정분 씨, 행복하세요? 기호 씨가 물어보셨어요. 네, 행복해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게 꿈 같아요. 기호 씨는요? 저도 행복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는 처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구청에 가까워졌어요. 마음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됐어요. 드디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구청 입구 앞에 익숙한 차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상호차였어요. 검은색 소나타였는데 번호판이 보여서 확실했어요. 저게 상호차 같은데. 그 순간 차에서 상우와 미정이가 내렸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두 사람 다 얼굴이 굳어 있었거든요. 상우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미정이는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상우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어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평소 상우는 저한테 다정하게 말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 신고하러 가야 한다. 혼인신고 오늘 못합니다. 상우가 서류 봉투 하나를 흔들었어요. 두꺼운 봉투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혼인 취소 가처분 신청서예요. 어머니가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신다는 의사 소견서도 준비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기호 씨가 제 팔을 붙잡아 주셨어요. 뭐라고? 미정이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머니만 몰라요. 저 아저씨가 어머니 재산 다 갖고 튈까봐 걱정 안 돼요?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구청 직원들도 창문 너머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지나가던 할머니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하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안 돼요. 어머니가 또 딴소리 하실 테니까. 여기서 끝내야 해요. 기호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상우님, 미정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부님 판단력은 저보다도 더 또렷하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아저씨 때문에 이 난리 난 거예요. 미정이가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뭐야? 재혼하려다가 자식들한테 걸린 것 같은데. 상우가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어머니, 지금이라도 그 사람 손 떼세요. 안 그러면 진짜 법정에서 봐요. 후견인 신청 이미 준비 다 됐어요. 변호사도 선임했어요. 그때 미정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쓴 소견서예요. 만성적 스트레스로 인한 판단력 저하 의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언제 정신과에 갔나 싶어서 소견서를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제 이름이 아니라 익명의 환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내 소견서가 아니잖아. 비슷한 사례예요. 70대 여성이 갑작스런 재혼 결정을 했을 때의 사례죠. 어머니도 검사받으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상우가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거 보세요. 상우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뭐냐? 어머니가 최근에 하신 행동들을 정리한 거예요. 갑작스런 재혼 결정, 유언장 작성, 변호사 사무실 방문. 이 모든 게 비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전문가가 판단했어요. 기호 씨가 화를 내셨어요.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어머님을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아저씨는 빠지세요. 저희 가족 일이니까. 미정이가 쏘아붙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꽉 조여왔어요. 숨이 막혔어요. 눈앞이 핑 돌면서 어지러웠거든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엄마.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어요. 하지만 소리가 점점 작아지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한복 치마가 바닥에 펼쳐졌어요. 어머니, 정분 씨, 기호 씨와 아이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이 웅성거렸어요. 119 불러.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가 물 좀 가져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이 밝게 켜져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심장 쪽에 기계가 붙어 있었고 손등에 링거도 막고 있었어요. 정분 어르신 깨셨네요.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젊은 간호사였는데 친절하게 웃어주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에요. 스트레스성 실신이셨어요. 큰 이상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호 씨가 침대 옆 의자에서 울고 있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정장도 구겨져 있었어요. 정분 씨, 괜찮으세요? 제가 미안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저만 없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아니에요, 기호 씨. 괜찮아요. 기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기호 씨의 손을 잡았어요. 기호 씨 손도 많이 차가워져 있었어요. 상우와 미정이도 침대 곁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아까 그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다.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미정이가 눈물을 훔쳤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심했나요? 의사가 들어왔어요. 중년의 남자 의사였어요. 다행히 큰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혈압도 높이 올라가 있고요. 며칠 푹 쉬셔야 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요. 갑자기 재혼을 하겠다고 하시고 상우가 의사에게 말했어요. 의사가 저를 보더라고요. 어르신, 최근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셨나요? 아들딸이 제 재혼을 반대해서요. 아, 그렇군요.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겠어요. 어르신 건강에 안 좋거든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에요. 의사가 나간 후에 상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심했나요? 그때서야 상우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너무 심했지.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다니. 미정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불안해서 그랬어요. 뭐가 불안하냐? 어머니가 속을까 봐서요. 나쁜 사람한테 이용당할까 봐서요. 그날 밤 저는 병원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기호 씨는 옆 의자에서 밤을 새우셨어요. 허리가 아프실 텐데도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기호 씨, 집에 가세요. 아프시겠어요? 아니요. 정분 씨 옆에 있겠어요. 혼자 두면 안 돼요. 새벽녘에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소식 들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녀분들이 정말로 후견인 지정 신청을 넣었어요. 정말요? 네. 내일 법원에서 1차 심리가 있어요. 어르신도 출석하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제 정말로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기호 씨가 택시를 불러주셨어요. 정분 씨, 어떻게 할까요? 뭐요? 후견인 신청 말이에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싸워야죠. 끝까지. 그런데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요? 일단 기다려봐요. 법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집에 도착해서 유언장을 다시 꺼내봤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유언장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뭘 추가하시려고요? 자녀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고 싶어요. 그리고 유언장 내용도 법정에서 공개하겠어요.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한번 공개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날 오후 상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후견인 신청 취하할게요. 대신 대화로 풀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거든요. 저녁에 기호 씨와 통화했어요. 정분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기호 씨, 미안해요. 저 때문에 고생만 시켜드려서.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정분 씨 편이에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법정에서 아이들과 정면 승부를 해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법정에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유언장을 공개하겠다고요. 아이들이 그날 법정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벌써부터 궁금했어요. 특히 유언장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이에요.
그때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을 것 같았거든요. 법원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그냥 늙은 할머니처럼 보였을 거예요. 복도 벤치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젊은 변호사들이 서류를 들고 바삐 오가고 있었고 저처럼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상우와 미정이도 와 있었어요. 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 옆에 딱 붙어 앉아 있었어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가끔 저를 보면서 뭔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기호 씨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정분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가야죠. 기호 씨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았어요. 기호 씨, 힘드시면 들어가지 마세요. 아니에요. 끝까지 함께 하겠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어요. 판사님이 앉을 자리가 높은 곳에 있고 우리는 아래쪽에 앉았어요. 방청석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판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중년의 여자 판사님이셨어요. 모두 일어서세요. 판사님이 앉으신 후 사건을 읽었어요. 자녀 측에서 모친의 재혼과 재산 관리에 대한 이해 및 후견인 지정 신청권입니다. 상호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젊은 남자 변호사였는데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의뢰인들은 노모의 정신 상태와 판단 능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충동적 재혼 결정, 재산 처분 시도 등 비합리적 행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보이면서 계속 말했어요. 특히 70대 고령자가 갑작스럽게 처음 만난 남성과 재혼을 결정하고 동시에 유언장까지 작성한 것은 정상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비합리적인 게 사랑일까, 돈만 쫓는 너희일까 싶었거든요. 우리 쪽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신청인은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이 재산을 선점하려는 욕심으로 어머니를 무능력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어요. 피신청인은 평생 가정을 꾸려온 현명한 여성이며 남편 사후 15년간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단지 황혼기에 동반자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 이상한가요? 판사님이 저에게 물었어요. 이정부님 직접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다리가 조금 떨렸지만 참았어요. 예, 얘기하겠습니다. 목이 떨렸지만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어요. 미쳤다는 소리 이미 동네에서 다 들었습니다. 늙어서 남자 만나서 재혼한다고 손가락질도 당했어요. 그래도 저는 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남은 몇 년 누군가와 밥같이 먹고 병원같이 가고 손잡고 걷고 싶었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어요.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할 사람 없고 밥 먹을 때도 혼자고 아파도 옆에서 걱정해 줄 사람 없고 저는 상우와 미정이를 번갈아 봤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재산 얘기만 했어요. 집, 예금, 증여.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얘네들 손에 제 재산 한 푼도 안 남기겠다고.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상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판사님이 엄하게 말했어요. 조용히 앉으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퇴정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가 서류 한 묶음을 꺼냈어요. 재판장님, 여기 피신청인의 유언장과 공증 서류가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된 것입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밤에 뒤척였는지 모르거든요. 변호사가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유언자 이정부는 사망 후 본인 명의 아파트 및 예금 70%를 정본장학재단과 노인복지관 건립기금에 사용하도록 한다. 상우와 미정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상우는 눈을 크게 떴고 미정이는 입을 벌렸어요.
20%는 배우자 박기호의 노후 생활비와 치료비로 사용한다. 자녀 이상호, 이미정에게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각각 5%씩 상속한다. 미정이가 입을 벌리고 상호를 바라봤어요. 상호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단 모친의 황혼 재혼 및 재산 사용에 대해 소송, 협박, 후견인 지정 신청 등으로 간섭하지 않을 것. 이를 어길 시 상속분은 전액령으로 조정한다. 변호사가 추가로 읽었어요. 또한 모친을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주장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상속분을 박탈한다. 법정안이 조용해졌어요. 정말 조용했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요. 상호와 미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상호는 입을 벌린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상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저희를 완전히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속이 시원했어요. 아니, 처음에는 안 그랬다. 너희가 저를 존중해줬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을 이해해줬다면, 이렇게까지 안 했지.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참고로 이 자료는 피유언자가 과거 자녀들의 빚을 대신 갚아준 내역입니다. 이상호 씨 사업 실패 당시 갚아준 대출 금액 3천만 원, 이미정 씨 전세, 보증금 보태준 2천만 원, 손자 교육비 지원 500만 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때는 상황이 달랐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때도 제 재산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가족이니까 도와준 거예요. 근데 너희는 저를 사람으로 안 보고 지갑으로만 봤어요. 이 말을 언젠가는 꼭 해주고 싶었거든요. 판사님이 정리했어요. 피신청인의 유언과 이전 재산 사용 내역, 그리고 현재 정신 상태를 볼 때 후견인 지정은 필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판단됩니다. 자녀 측 신청은 기각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이들 어깨가 푹 꺼졌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상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던 상호가 이렇게 작아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지금 와서 뭘? 미정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돈에만 신경 쓴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도 안 했어요. 기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상호님, 미정님, 저희가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차근차근요. 상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죠. 저희가 너무 성급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근처 조용한 찻집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는데 햇볕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상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재산만 생각했어요. 미정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래요. 어머니가 행복하신 게 먼저인데.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를 미친 사람으로 몰기까지 했으니. 기호 씨가 말했어요. 저도 미안해요. 제가 끼어들어서 가족 사이를 벌려놓은 것 같아서. 아니에요, 기호 씨. 저는 기호 씨 손을 잡았어요. 기호 씨는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건 얘네들이에요. 상호가 기호 씨를 보며 말했어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처음부터 나쁘게만 생각했네요. 괜찮습니다. 이해해요. 어머님을 걱정하는 마음이었잖아요. 미정이가 물었어요. 어머니, 유언장, 정말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글쎄, 너희들이 진짜로 변했는지 봐야겠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내 재혼을 진심으로 인정해. 그리고 기호 씨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상호와 미정이가 서로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다시 구청에 갔어요. 이번에는 아이들도 함께 왔어요.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축하드립니다. 구청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상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어르신,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미정이도 박수를 쳤어요. 정말 축하해요. 행복하세요.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 식사를 했어요. 기호 씨도 함께요. 상우가 기호 씨에게 말했어요. 어르신,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기호 씨가 웃으셨어요. 네, 잘 모시겠습니다. 상우님, 미정님도 언제든 놀러 오세요. 미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유 원장은 언제쯤 바꿔주실 거예요? 저는 웃었어요. 천천히 보자. 너희들이 정말 변했는지 확인하고 나서. 사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이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소에 갔어요. 유 원장을 수정하고 싶어요. 어떻게 수정하시려고요? 아이들 몫을 조금 늘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제 자식들이니까요. 변호사가 웃었어요. 좋은 결정이신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아직도 아이들과 완전히 화해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기호 씨와의 새로운 생활도 시작해야 했어요. 서로 다른 생활 패턴을 맞춰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테고요. 하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가족들이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제 인생도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게 든든했어요. 기호 씨도 있고 아이들도 조금씩 이해해주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어요. 말로만 화해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가족이 될 수 있을지, 그게 앞으로의 과제였거든요.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흘렸어요. 저와 기호 씨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어요. 큰 아파트를 정리하고 작은 투룸으로 이사했거든요. 큰 집에서 나올 때는 조금 서운하기도 했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어요. 후회 안 돼요? 기호 씨가 물어보셨어요. 뭐요? 큰 집 다 정리한 거 말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창고 같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이 작은 집에서 둘이 함께 밥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요? 인사하고 함께 커피 마시고 저녁에 뉴스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거든요. 기호 씨는 참 세심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차를 기억해서 미리 우려놓으시고 무릎이 아프면 파스도 붙여주시고요. 우리는 매일 아침 복지관에 나갔어요. 정분장학재단 이름으로 만든 프로그램들이 하나둘씩 시작됐어요. 혼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위한 무료급식, 대학생 장학금, 독거노인 반찬 나눔까지요. 처음에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복지관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점점 체계가 잡혔어요. 어느 날 한 대학생이 감사 편지를 보내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 이게 돈이 가야 할 곳이구나 싶었거든요. 또 다른 편지도 있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가 보낸 거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아이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이런 편지들을 받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상우와 미정이는 재판 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도 창피하고 미안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문을 열자 상우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상자를 들고 있었고요. 얼굴이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그 한마디에서 많은 감정이 느껴졌어요. 미안함, 그리움, 걱정. 다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들어와라. 거실에 앉았어요. 기호 씨는 눈치껏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 봤어요. 상우가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돈에만 매달렸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그러더라고요. 야, 너희 엄마 살아계신 게 얼마나 큰 복인데 왜 미리 유산부터 챙기려고 하냐고. 저는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희가 얼마나 이상한 짓을 했는지.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까지 했으니까요. 상우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유언장 바꾸라고 안 할게요. 그냥 가끔 어머니 밥이나 먹으러 와도 될까요? 그 말이 제일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다. 밥 먹으러 와라. 대신 재산 얘기 꺼내면 바로 쫓아낸다. 상우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편한 웃음이었어요. 네, 알겠어요. 그런 얘기 다시는 안 할게요. 그 후로 상우와 미정이가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어요. 어느 날은 미정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큰손자 민준이가 인사할 때 눈물이 핑 돌았어요. 중학생이 된 민준이가 키도 많이 컸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미정이가 직접 만든 김치를 가져왔어요. 제가 예전에 가르쳐준 방법 그대로 담갔더라고요. 맛있겠다. 고맙다. 어머니가 좋아하실까 봐서 여러 번 연습했어요. 손주들도 많이 컸어요. 막내 다은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됐고 예전보다 말도 많아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방에서 책 읽고 계신다. 할아버지도 나와서 같이 놀아요. 손주들이 기호 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기호 씨와 함께 김치를 먹으면서 말했어요. 기호 씨,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저는 유언장을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손주들 이름으로 장학재단에 따로 계좌를 만들었어요. 민준아, 다은아, 이건 너희가 대학 가고 결혼하고 할 때 쓸 수 있게 따로 만든 거야. 너희 부모 손에는 안 들어가고. 손주들이 웃었어요. 외할머니 최고. 할머니, 저희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착한 일 할 거예요. 다은이가 그렇게 말할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느 겨울날 저녁 기호님과 함께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눈이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어요. 정분 씨, 아이들과는 많이 좋아졌네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죠.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그때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여보, 잘했어.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맞아. 남편이 그렇게 말해줄 것 같았어요. 남편은 평생 제 편이었거든요. 봄이 되면서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상우가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면서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천천히 하려고 해요. 그래, 그게 맞다. 욕심내면 망한다. 돈 빌려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제 힘으로 해보려고요. 그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상우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 그렇게 해라. 어머니는 내가 건강하게 일하는 모습만 봐도 충분하다. 미정이도 변했어요. 전에는 만날 때마다 돈 얘기, 재산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제 건강을 더 걱정해줬어요. 어머니, 무릎 아프시면 꼭 말씀하세요. 좋은 한의원 알아봤거든요. 괜찮다. 기호 씨가 잘 챙겨주신다. 그러면 기호 씨를 보며 웃었어요. 새아버지,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려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았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정분 씨, 부럽네요.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도 하고 자식들과도 화해하고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법정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결국 잘 되었네요.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요. 정말 그랬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원망스럽고 억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지난 가을 상우와 미정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뭔데? 결혼식이요. 결혼식? 어머니와 새아버지 결혼식이요.
제대로 된 걸로. 깜짝 놀랐어요. 저희는 혼인신고만 했지 결혼식은 생각 안 했거든요. 이 나이에 무슨 결혼식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죠. 작은 식장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가족들과 복지관 어르신들, 그리고 몇몇 가까운 분들 뿐이었어요.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어요. 상우가 준비해준 분홍색 한복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예뻐요. 미정이가 화장을 도와주면서 말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네. 저도요.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다 기뻐요. 결혼식에서 상우가 축사를 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 행복만 생각했어야 했는데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가 하고 싶으신 일 다 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미정이도 말했어요. 어머니, 새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어요. 손주들도 축하해줬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모든 게 다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평생 모은 돈이 꼭 자식에게 가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요. 사랑을 모르고 받기만 하려는 손보다 함께 나누려는 손에 가는 게 맞다는 거요. 그리고 나이 든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요. 오히려 경험이 쌓인 만큼 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황혼의 사랑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서도 자식들 눈치 때문에 주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탁드리고 싶어요. 당신 인생의 마지막 장은 자식이 아니라 당신이 써야 한다고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달라질 것 같은 분이 떠오르시면 그분께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저 같은 어르신이 또 계신다면 혼자 속상해하지 마시라고요. 욕심에 떨어지는 천벌은 없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얻는 축복이 있을 뿐이에요. 지금도 기호 씨와 함께 아침 커피를 마시고 복지관에서 봉사하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여러분도 나이가 들어서 외로우실 때가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자식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진짜 효도예요. 재산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모두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가족이니까요.